자, 이제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28페이지는 원소의 주기성과 자연의 규칙성인데 원자에 관한 얘기를 할까? 원자가 뭐고 원소가 뭐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화학적 파트는 사실 화학적 용어들을 어떻게 아냐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용어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원자가 뭐니, 원소가 뭐니, 분자가 뭐니 그러면 너무 어려워.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따로따로 좀 볼 텐데 일단은 먼저 여기 이런 얘기 잠깐 볼게요. 자, 내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원자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원자는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에 관한 질문이 처음이야. 원자는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제 우리 형이 되게 공부 잘했거든. 우리 형이 공부 잘했는데 이과하고 되게 공부 잘했고 화학도 정말 잘했어. 근데 물론 지금은 나이가 많아. 그래서 형한테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원자는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봤더니 우리 형이 하는 얘기가 원자는 쪼갤 수 없지. 좀 이따가 쪼갤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는데 원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다 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부를 때 아톰 이렇게 부른다고. 아톰은 원래 아토머스라 그래서 원래 비분할, 그래서 원래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 원자를 쪼개잖아. 그러면 원자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단 말이야. 원자는 쪼개지는 거야? 그건 이상하지, 그지? 왜 이상하냐면 질문 자체가 처음에 맞지가 않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 원자는 화학적으로 쪼개지니? 라고 얘기하면 안 쪼개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원자는 물리적으로 쪼개지니? 그럼 쪼개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원자를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가 쪼개지지 않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쪼개 나타나지 않아. 하지만 원자를 만약에 물리적으로 쪼개면 원자를 다시 원자 핵 이렇게 해서 쪼갤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자를 내가 이렇게 한번 물리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물리적으로 쪼개면 원자는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눌 수 있다. 자, 앞에서도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들을 보긴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된다. 만약에 화학적으로 하면 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원자 핵을 다시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어. 다시 쪼개면 원자 핵은 양성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성자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 이 양성자를 표현할 때 양성자를 P라고 쓰고 중성자를 N이라고 쓰고 전자를 E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자라고 하는 가장 기본 입자, 물론 더 작은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더 기본 입자는 쿼크라는 게 또 앞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원자에서는 양성자, 중성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양성자가 뭘 결정하냐면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자 번호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다, 양성자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양성자수라는 거는 다시 해서 누군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잖아. 네, 얘네들을 더하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면 이건 질량수.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화학을 더 공부하면 알면 되고 통합과학에서는 너무 자세한 얘기를 알 필요는 없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학생들이 봤을 때 저게 뭐지? 라고 궁금하잖아. 그러면 게시판에 질문하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 생각할 때 그때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수라는 걸 하는데 이 질량수는 말 그대로 질량을 결정하는 원자의 무게, 질량, 뭐 정확히 하면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닌데 질량을 결정하는 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걸 우리가 표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전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이동이 가능을 해서 이 전자는 왜 중요하냐면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이온이 되고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뭘 하냐면 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혹은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전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보면
원래 이런 식으로 원자핵을 안에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에 전자를 이렇게 그려서 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원자핵을 그렸을 때 내가 원자핵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3개를 딱 그리잖아.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3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가 3개면 3번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3번이 누구냐라는 거는 리튬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3번이 리튬인지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지. 그죠? 화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있어. 예를 들어 원자 번호는 1번에서 20번까지는 외우는 거야. 1번에서 20번까지는 외워야 돼. 나머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하여튼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외우기로 할 거고, 어쨌든 얘는 3번인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자를 그리긴 했는데 그 입자들은 플러스를 안 써놨어. 그럼 그런 입자들은 뭐냐? 이건 중성자. 이 중성자는 요걸 더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게 얘가 양성자가 3개고 중성자까지 합치면 7이야. 중성자 4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전자를 이렇게 3개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거는 중성이 된 거야.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쓸 말이 없어. 근데 만약 여기 하나를 지워버리면 플러스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이온을 쓰겠지. 그죠? 그래서 표현할 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런 건 이제 중성 원자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표현할 때 내가 이제 원자라고 하잖아. 그럼 다 중성 원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은연중에 표현하는 말에서 원자 그러면 이제 중성 원자. 그럼 내가 만약에 산소 그러면 원자일까 분자일까? 여기 공기에 산소 있네. 원자일까 분자일까? 분자야, 분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분자는 성질을 가는 입자이기 때문에 산소, 질소 그럼 분자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떤 리튬 원자라고 하면 이온이 아니라 원자, 중성 원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요거를 보면 요거는 양성자수를 얘기해. 요거는 양성자수를 얘기한다. 요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수를 얘기한다. 여기에 원래 들어가는 숫자는 양성자 마이너스 전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에 플루린을 썼는데 여기다 9에다가 19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썼다고 치자. 자, 그럼 요 경우 한번 생각해보면 요 경우는 여기가 9야. 양성자가 9개가 있구나. 여기가 19야. 그럼 얘는 중성자는 10개가 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 전자 하나 있는 거야? 아니지. 양성자가 9개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더 많은 거야. 결국 전자는 10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원자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원자에 관한 얘기를 했어. 원자가 어떤 식의 약속을 가지고 있냐. 원자의 약속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얘기를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는 분자와 원자가 어떻게 다르냐. 네, 이게 두 번째 설명이야. 그러니까 화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써볼게.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산소라고 쓴단 말이야. 산소라고 쓰면 산소는 O라고 쓰면 안 되고 보통 이럴 때 산소 분자인 O2라고 쓰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2라고 쓰는 분자들이 꽤 있는데, 이 2라고 쓰는 분자들이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이런 거 말고는 플로린하고 염소하고 이런 것들은 2라고 쓰는 분자들이에요. 이거 말고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있어. 자, 여기까지가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통합과학이 아니더라도 2로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플로린 분자라고 하면 얘야. 질소 분자면 얘고. 이런 식의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분자가 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분자가 있죠. 그죠? 바로 이런 식의 분자. 뭐지 이건? 이건 물이잖아. 물. 그죠? 물인데,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 분자의 식을 쓰면 이렇게 쓴 거고, 내 앞에다 여기다 이렇게 3이라고 하나 써볼까요? 3이라고 써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3개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이라는 분자가 3개 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지금 요걸 우리가 원래 부르는 말이 있어. 요거는 이제 대부분 애들이 알더라 이거는. 이건 개수. 그러니까 개수는 뭐냐면 분자가 몇 개 있다. 뒤에 있는 덩어리가 몇 개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요 숫자를 뭐냐면 요 숫자를 가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뭐 이게 뭐니 이렇게 안 물어봐. 그냥 안 물어보는데 내가 얘 가수가 얼마니? 라고 하면 그 정도 이제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가수가 있니 없니? 그러면 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일이 있는 거야.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을 잘 보면 요 가수는 수소가 2개짜리와 산소가 하나짜리인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냐면 수소 원자가 6개가 있고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냐면 산소 원자가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가 몇 개 있냐면 물 분자가 3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이 물 분자는 몇 원자 분자냐? 그럼 얘를 3원자 분자라고 하는 거야. 3원자가 모인 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원자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원자가 9개나 됐어? 3원자가 있는 분자가 3개 있으니까 전체 원자는 9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분자수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런 거 여러분 잘 봐봐. 분자수를 물어볼 때는 분자수는 보통 앞에 써 있는 개수를 가지고 봐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원자수를 물어볼 때는 원자수는 개수도 고려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수까지 고려해야 해. 이렇게 가는. 됐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분자식은 다 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외워야 돼. 선생님 그 많은 분자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많은 분자가 다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몇 개를 외우면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겠어 이거를? 삼산화황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지? 되게 단순한 거야. 그러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고 분자식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분자식도 있어. 예를 들어서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요렇게 쓰거든. 그럼 뭐 육산화, 12수소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거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러니까 포도당 그러면 C6H12O6 이렇게 얘기해. 근데 포도당은 여러분들 아마 생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워. 근데 배우는데 포도당을 보통 뭐라고 배우냐면 육탄당 이렇게 배우는데 포도당 뜻이 뭐냐면 탄소 6개와 물 6개로 되어 있어 이런 뜻인 거 원래. 탄소 6개와 물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포도당 외우기가 좀 쉬워.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그게? 탄소 6개와 물 6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분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걸 잘 봐봐. 그럼 거의 대부분 뭐 얘기했냐면 이제 야 이건 이런 뜻이 이런 뜻 이건 이런 뜻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걸 모르면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 책이 안 읽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운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얘기고, 자 지금부터 설명할 얘기는 또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떠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된 그 어떠한 성질들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주기율이라는 게 나와. 주기가 뭐야? 주기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정한 시간을 주기라 그래. 근데 이제 원자들을 봤을 때 원자들이 옛날 사람들은 원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원소 종류가 많은지 몰랐는데 한 30 몇 개, 40 몇 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거를 줄 세우는 거야. 줄을 세워봤더니 줄에 어떤 규칙성이 있어. 그냥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줄에 규칙성이 있어. 그걸 주기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는 건데 사람 이름들 아주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보면 항상 어떤 게 사람들 나오면 일단 짜증 나더라고요. 저 사람을 외워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뭐 이런 거 외우는 거야. 양성자, 중 이런 거 외우는데 뭐 어떤 사람 이름이 뭐 이런 건 아주 중요하진 않아. 자, 일단은 이런 게 있어. 원래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 데베라이너 이런 사람 이름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이 전에 원래 원소를 처음 이제 생각한 우리가 뭐 산소라는 것들이 어떤 역할 이런 걸 발견한 또 이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어. 라부아지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라부아지는 알 텐데. 라부아지는 이제 뭐 교수형
프랑스 혁명에서 교수형으로 죽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는 뭘 했냐면 새 쌍의 원소라 그래서 원소들이 어떤 쌍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이제 뮬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뮬렌즈. 뭐 대충 봐도 사실 뭐 데베라이너 느낌이 어느 나라 사람 느낌 나냐면 왠지 데베라이너 그러면 독일 사람 느낌 나는 독일 사람. 그죠? 뮬렌즈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 느낌 나냐면 영국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거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자, 뮬렌즈는 뭐냐? 뮬렌즈는 뭐 하냐면 8번째마다 규칙성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8번째.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 해서 옥텟. 우리가 악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8이야, 8. 가끔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악토버는 10월인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왜 10월이 됐냐면 중간에 줄리우스 시저랑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어와서 그렇고 원래는 악토버 뭐 이런 걸로 얘기할 때 그 악트라는 말은 원래 8이지. 악토퍼스를 보면 알지, 그지? 원래 8이라는 뜻이야. 옥텟이라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어. 옥텟 규칙. 8번째마다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멘델레예프. 역시 느낌은 멘델레예프. 러시아 느낌이 나죠? 이 멘델레예프는 뭐냐?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 최초의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을 정리한 사람이야. 최초로 표로 정리한 사람인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 모즐리. 이 모즐리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대단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 이제 큰 건 아니고 이걸 봐봐.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봐봐. 옛날 사람 잘 몰랐는데 뭐 베릴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뭐 이런 거야. 베릴륨, 칼륨, 스트론튬, 바륨 이런 것들이 있어. 지금 이런 원소 기호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아직 우리 통합과학 배우는 친구들은 원소를 다 외우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족이라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가 2개씩 있는 놈들이야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데베라이너. 근데 그 옛날에는 원소들이 유사성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그런 게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하게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 얘와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하게 밀도가 증가해.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증가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도 야 키순으로 서봐. 그런데 키순으로 섰어. 점점 키가 커. 얘가 키가 185야. 얘는 키가 180이야. 그럼 얘는 키가 얼마겠냐?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182, 3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걸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밀도가 예를 들어 뭐 1.5야. 얘 밀도는 뭐 2.5야. 그러면 가운데는 차이가 1 차이 나니까 얘는 한 이 정도 돼. 이런 걸 알게 돼. 이게 데베라이너의 새쌍의 원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다. 그 밀도 외우거나 뭐 녹는 점 외우거나 이딴 짓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다. 자, 옥텟은 다시 무슨 얘기 봐봐. 옥텟은 8번째마다 규칙성이 있어. 이런 뜻인 거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하는 게 좋아. 우리가 보면 아까 리튬이라는 원소가 3번이라 그랬어. 그러면 3번하고 비슷한 원소는 누구냐? 똑같진 않지만 11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는 누구냐면 원래 나트륨. 그러면 11번과 비슷한 원소는 누구냐? 그럼 얘는 19번이겠지. 그 정도는 알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베릴륨은 원래 4번이야. 그러면 칼슘이라는 게 있어. 마그네슘 중간에 뺐다. 마그네슘도 중간에 있네. 마그네슘이 중간에 있어. 그럼 마그네슘이 있으면 이 마그네슘은 12번이 되고 칼슘은 20번이 된다. 이런 식이야. 근데 이 D는 8개 증가하면 안 돼. 그 중간에 또 다른 사연이 있어.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주기율표는 뭐냐면 멘델레예프는 그냥 가벼운 거부터 정리했어. 원자량 순서라고 해서 가벼운 것부터 정리한 거고, 모즐리는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지? 원자 번호가 종류를 결정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 순서라고 해서 의미가 약간 다르죠. 그죠? 물론 이것도 이거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다시 뭐라 했냐면
주기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알게 됐어 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거 말고 뭐 사람 막 외우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원소들의 특징에 관한 얘기를 다시 이어서 갈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29페이지에 있는 주기율표예요. 여기 되게 중요해. 주기율표는 모든 이 화학의 기초야. 화학에서는 주기율표 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주기율표는 외워야 돼.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외워야 돼 그잖아.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럼 외워야 돼. 언제 외우냐면 지금 외워야 돼. 알았지, 그죠? 우리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언제 외우냐? 내일 외우지. 내일 보면 안 외워. 그럼 언제 외워? 다음 주에 외우지. 안 외우겠다는 얘기야. 지금 외워야 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결국은 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써먹냐라는 걸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의 규칙성은 주기율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주기율표에는 뭐가 있냐면 주기가 있어. 그리고 족이 있죠. 그죠? 약간 조심할 건 우리가 주기 그러면 원래 물리적으로 주기는 이 반복되는 이런 시간을 주기라는데 화학적인 주기는 그런 게 아니라 화학적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껍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라는 걸 뭐냐면 주기를 전자 껍데기 수 이렇게 전자 껍데기 수 이렇게 껍질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족은 뭐냐? 족은 원래 말뜻은 이제 족 그룹이야. 그룹 한민족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인데 이게 뭐냐면 최외곽 전자수라는 거야. 가장 바깥쪽 껍데기 최외곽 전자수라고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인데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에 봐봐.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고 여기에 전자가 두 개 있어.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자. 여기에 전자가 두 개 있고 여기에 전자가 8개가 있어.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할 때 얘는 이주기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껍질이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얘는 3주기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껍질이 3개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얘는 뭐냐? 얘는 1조기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1조기야 라고 표현. 똑같네요, 선생님.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뭐야? 성질이 같은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뭘 표현했다 했냐면 지금 여기다 표현한 것은 전자를 표현했다 그랬어. 그지? 근데 전자라는 걸 봐. 이러 봐봐. 우리가 전자라고 하면 전자의 숫자는 양성자의 숫자와 같다라고 해서 언제? 중성 원자에서. 그럼 어차피 이 원자는 중성 원자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몇 번이냐면 얘는 3번이야.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리튬이라는 원소지. 그럼 얘는 몇 번이냐? 얘는 11번이네. 다시 2개, 8개, 1개니까 11번이야. 그죠? 그래서 11번 얘는 나트륨이라는 원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나트륨 11.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8개 차이가 나면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때 주기율표에다가 정리하는 거야.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이고요. 자, 요걸 이제 다시 주기율표로 표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1주기의 원소가 있고 2주기의 원소가 있고 3주기의 원소가 있고 4주기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 근데 1주기는 아무래도 껍데기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 1주기는 2개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전자의 숫자, 즉 원자의 양성자의 숫자 또 원자 번호의 숫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2, 8, 8, 2.
선생님 1주기는 뭐 작아서 2개 들어가는지 이해하는데 4주기는 왜 2개입니까? 4주기는 쓰다 말아서 그래. 쓰다 말아서. 그 뒤로 쓰면 훨씬 많아. 안 써. 20번까지만 우리가 외우니까. 자, 여기 들어가는 원소를 한번 써볼게요. 1주기에 들어가는 게 수소와 헬륨이 있어. 그래서 순서대로 쓸 건데 수소 밑에는 리튬이 있어. 2주기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런 게 있고 네온 위에 있는 게 헬륨입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런 게 있어. 자, 제일 마지막엔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외우자. 자, 다시 첫 줄을 1주기라고 했죠. 1주기. 첫 줄을 1주기라고 했어. 1주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보니까 2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줄을 2주기라 했어. 그죠? 근데 4주기까지 있고요. 다시 그러면 얘 칼륨은 뭐냐? 그럼 얘는 4주기 1쪽이야. 껍데기가 4개야. 네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3주기 1쪽, 2주기 1쪽. 1주기 1쪽인데 약간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기율표를 쓰면 주기율표에서 어떤 성질을 갖냐면 이렇게 가면 금속으로서의 성질이 커져. 근데 요 위에 있는 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약간 조심할 게 뭐냐면 수소는 약간 조심할 게 1쪽은 맞지만 수소는 나트륨과 유사한 이러한 원소는 아니야.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쪽은 맞지만 알칼리 금속이라 해서 1쪽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갑시다. 이쯤에 잠깐 좀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금속이 뭐냐? 나는 이제 화학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금속이야. 금속이 뭐냐라는 거. 금속이 뭐냐? 근데 금속이 뭐냐라는 게 되게 어려워. 이 일반인들이 있어. 일반인들은 금속이 뭔지 구별을 되게 못해. 내가 수업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존경했던 분이 우리 엄마였거든. 우리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 근데 굉장히 존경했지만 아쉽게도 엄마는 문과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 그걸 내가 느꼈었지.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걸 물어보면 문과들은 이걸 잘 몰라. 나트륨은 금속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 그럼 문과들은 대부분 나트륨은 금속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트륨을 이퀄 소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전혀 아니거든. 소금은 NaCl이야. NaCl은 Na 플러스 L 마이너스인 거야.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트륨은 먹으면 죽어. 나트륨은 이렇게 폭발하면서 죽어. 폭탄이야. 물에 닿으면 폭발해. 소금 먹으면 짜지.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지. 근데 마찬가지인데 내가 물어봤을 때 칼슘은이라고 얘기하잖아. 칼슘은 금속일까 아닐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칼슘 금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칼슘은 완전 강력한 금속이야. 칼슘은. 대부분 사람들이 칼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우유나 이런 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유나 뼈에 붙어 있는 건 칼슘이 아니라 칼슘의 이온이지. 되게 같지가 않은 거야. 역시 칼슘 먹으면 아주 멋있게 죽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진 않단 말이지. 예를 들어 봐봐. 이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나트륨이 금속이라는 건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쳐. 칼륨은 금속일까 아닐까? 금속이야. 아주 강력한 금속이야. 리튬은 금속이에요.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붕소는 잘 모르겠지, 그죠? 마그네슘도 금속이고 알루미늄도 금속이고 칼슘도 금속입니다. 네, 그래서 금속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할 때는 20개 중에 딱 7개가 있어.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문과 원시인 알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을 잘 보면 나트륨과 칼슘이라는 게 이런 게 써 있으면 이거는 금속이다 이렇게 이해했더니 엄마도 이해하더라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세요. 륨슘은 금속이다. 듐도 되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명명법이라 그래서 보통 금속은 륨슘을 쓰고 비금속은 소를 써. 수소, 산소. 그러면 대부분 다 구별할 수 있는데 봐봐. 일단 여기서 보면 수소는 비금속인 거 알겠죠, 그죠? 리튬은 금속이 튬도 돼. 베릴륨 되잖아. 붕소는 안 되잖아. 탄소 안 되잖아. 질소 안 되잖아, 그죠? 다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되지, 그죠? 규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속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반대로 이 거꾸로 가면 비금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우리가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1쪽에 해당하는 즉 수소가 있는 여기 1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 금속성이 커서. 근데 륨슘의 단점도 있어 사실은. 원래 이게 화학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엄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단점이 헬륨을 금속으로 하셔. 이건 어쩔 수 없지, 그죠? 근데 그건 아니야. 헬륨은 당연히 얘는 금속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죠. 이 헬륨은 원래 뭐냐면 여기는 18족이라 그래서 족은 중간에 생략된 족이 있어요. 그래서 1족 다음에 원래 2족, 그 다음이 13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3, 14, 15, 16, 17, 18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한테 중요한 족은 딱 요 정도의 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쓴 세 가지 족 1족, 17족, 18족이야. 자, 17족이라고 해서 최악 신자가 17개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7개 있는 걸 17족이라고 하는 거야. 중간에 생략된 원소들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이거는 7개, 8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왜 중요하냐면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해서 중요한 거야.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해서 중요해. 다시 설명을 또 할 거고 18쪽은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알아두라는 얘기. 안정한 원소야. 반응을 잘 안 해. 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요거 얘기를 이쪽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금속성이 크다 이런 표현. 금속성이 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물에 넣어서 잘 폭발해 그래도 돼. 물에 넣어서 잘. 근데 그걸 우리가 시험에 내진 않아. 물에 넣어서 폭발하는 순서 이렇게 내진 않아.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는 건 뭐라 하냐면 금속성이 크면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 이 금속성이 크다는 뜻인 거야. 금속성이 크다. 그럼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쉽다. 자, 요 말은 여러분들 그 사이드에 보면 있어요. 이 말은 또 보면 금속성이 크다란 말은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금속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봐.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속성이 크다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하겠니?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금속은 플러스 이온, 비금속은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첨가하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속성이 큰 거의 대표적인 예를 1족이라고 얘기하면 비금속이 크다의 대표적인 예는 17족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족 중에 약간 조심할 게 뭐냐면 1족에서 금속이 아닌 게 수소는 금속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17족은 할로젠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안정한 원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18족이라고 해서 가장 끝에 있는 애들은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주기율 플러스 잠깐 여기 설명을 잠깐 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보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수, 해 이렇게 해서 앞자만 따서 외워요. 보통 이제 뭐 리, 배, 붕탄, 질산, 푸네 뭐 이렇게 해서 외워도 상관없고 다 알아서 외우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외우지 않고 원래 이렇게 약간의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외웠었어. 뭐라고 외웠냐면 리베는 원래 말뜻이 뭐냐면 리베는 독일어야. 난 고등학교 독일어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어 아는 친구들은 뭐 알 텐데 리베라는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해. 이히 리베 디히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이히 리베 디히. 이럴 때 리베 사랑해. 사랑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비키니 이렇게 외웠어. 비키니. 약간 좀 이상하지, 그죠? 비키니. 사랑해 비키니 이렇게. 근데 비키니를 어떻게 하는 걸 사랑하냐면 오프하는 거를 사랑해. 그래서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외웠어. 고등학교 때는 그게 잘 외워지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리베 비키니 오픈해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만 알지 이렇게 외웠어. 이 나만 알지, 지는 이제 SI를 지라고 나만 알지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펩시 콜라 이렇게 외웠어. 펩시 콜라 이렇게 외웠어. 이것도 원래 스토리가 있어. 원래 스토리가 뭐냐면 그 선텐을 할 때 원래 바르는 게 있어. 선텐할 때 뭘 바르냐면 선텐할 때 뭘 바르니? 그럼 애들이 선텐할 때 뭘 바르니? 그러면 애들이 선블럭이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지. 선텐하는데 왜 선블럭을 바르겠니? 보통 오일을 바르는데 오일에다가 콜라를 섞어 바르면 굉장히 이쁘게 타. 그럴 때 이제 펩시 콜라를 섞는 거야. 그래서 펩시 콜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랑의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이렇게 외웠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콜라 이제 발라주다 중간에 마시면 트림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가 이렇게 외웠지. 그 가. 자, 여기까지를 외우는 거야. 자, 외우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외울 때는 다시 수해 리베 비킨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이 앞에 거를 좀 외워놔. 요거까지 외워놔. 뭐 뒤에 것까지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자꾸 외우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싫어하니까 이 정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16번 그러면 수해 리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알지 펩시 이렇게 가라고. 내가 19번 그런데 수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크가 이렇게 외운다.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번호를 얘기하면 이 번호로부터 원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원소를 알면 주기와 족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이것도 한번 지금 정리 좀 해보고, 중요한 얘기, 여기서 이제 내가 강조할 얘기는 요거 두 개를 강조할 거고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풀어놓으세요. 자, 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표형 문제 1번이 있는데, 이 문제를 잘 보면 거기 A, B, C, D 이렇게 쭉 써 있어. 자,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외워야 돼. 수소, 헬륨 이렇게 해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근데 내가 외워야 돼.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처럼 리튬, 베릴륨, 붕소 이렇게 그렇게 외우지 않고, 나도 이게 얘기하면서 리베, 비키니, 오픈에 이렇게 외우는데 말은 리튬, 베릴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워. 역시 나만 알지 이렇게 외우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륨 이렇게 외우진 않거든. 인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자, 이렇게 봤는데 지금 거기에 A가 누구냐면 A가 수소네. 이게 A가 수소고, B가 누구냐면 B가 헬륨이네. B가 헬륨이고, C가 리튬이고요. C가 리튬, 그 다음에 D가 산소네. 그리고 E가 마그네슘이구나. E가 마그네슘에, 그 다음에 F는 염소가 되겠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 하냐면 A와 B는 같은 수의 전자껍질을 갖는다. 전자껍질은 뭐야? 전자껍질은 이렇게 전자껍질, 일죽이다 이런 거죠. 그죠? A와 C는 화학성이 같다. A와 C는 같은 족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뭐라 했냐면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은 일족이면서 같은 화학적 성질. 하지만 수소는 아니라고. 비금속이라서. 네, 그래서 수소는 일족이지만 알칼리 금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다시 설명을 또 알칼리 금속 할 거고. B는 주어지는 비금속성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 반응성이 작아서. 플로린이 가장 크고 여기 주어진 거는 산소나 염소 요쪽이 비금속이 큰 거지 18쪽은 금속성도 아니고 비금속성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역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답을 4번으로 갔다면 문제에서 이제 너무 쉽게 내지 않으려고 문제에서 어떤 트릭을 넣었는데 거기에 걸린 거야.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얘기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칼리 금속. 네, 30페이지 거기 보면 알칼리 금속이 있어. 여기 파트는 지금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만 잘 보면 돼. 알칼리 금속, 할로젠. 뭐라 그랬지? 금속의 대표와 비금속의 대표야.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알칼리 금속이 금속인지 모르는 애들은 없어. 알칼리 금속. 눈만 뜨면 알겠지. 근데 할로젠이 비금속이면 까먹는 애들이 많더라고. 여기 뭐 배운다고? 금속과 비금속.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야. 그죠? 이 알칼리라는 말을 보면 알겠지만 알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라틴어로는 제라는 뜻인데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염기성. 알칼리가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염기성인 금속이야. 금속은 염기성을 띠기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비금속은 산성을 띠기 쉽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우리가 1쪽이라고 하는데 1쪽에 하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가 있냐면 리튬이 있어.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어. 그 다음에 칼륨. 원래 아래로 썼던 걸 지금 오른쪽으로 쓰고 있어. 칼륨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다음 거는 원래 20번까지 중에 안 외워. 근데 거기 마음에 원래 뭐가 나오냐면 루비듐이라는 게 있고 세슘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원래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지만 원래는 프랑슘이라는 것도 있어. 원래는. 왜 안 나오냐면 얘네들을 보면 이렇게 갈수록 금속성이 커. 그럼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 그 말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랑슘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거의 원소로 존재하지를 못해. 그래서 거의 안 배우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그래도 어차피 배우면서 이름이나 좀 알아놓잖아. 근데 프랑슘은 프랑스 과학자가 발견해서 만든 거야. 이름을 붙이는 거 원래. 프랑슘 이렇게. 원래 아메리슘도 있어. 아메리카 과학자가 발견한 거야. 코리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어. 이름만 있어. 네, 그런 거고요. 이름을 잘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이야. 이건 이제 애들이 이제 이걸 외울 때 역시 또 유치하겠죠. 애들한테 어떻게 외우게 할까라고 하다가 리나 이렇게 해요. 리나. 왠지 여자 이름 같아. 그죠? 리나가 조사야, 조사. 리나가. 루비듐은 루비. 보석이지, 보석. 그죠? 리나가 루비를 이게 세슘이거든. 그죠? 세볐다라고 해. 세볐다. 이게 무슨 말이야? 훔치다 이런 거야. 루나가 루비를 세볐어요. 그죠? 네. 어디로 간 것 같아? 프랑스로 갔다. 이렇게 외우는 거.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나가 이렇게 외운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 반응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나트륨은 굉장히 반응성이 커. 물에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해.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이거를 내가 보고 EBS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너무 통용적으로 애들이 다 선생님한테 듣더라고. 근데 내가 처음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예전에 유튜브에 내가 검색을 해봤어. 알칼리 금속 폭파 실험을 검색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험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아마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트륨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을 가지고 이 비커에다가 나트륨을 이렇게 넣는 거야. 나트륨을 얼마를 넣냐면 2g을 넣는 거야. 그 2g이 이 비커에 물이 있으면 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 위에 떠서 반응해. 나트륨을 물 위에서 반응시키잖아. 그럼 나트륨은 물 위에서 반응할 때 이렇게 반응해. 리튬으로도 실험을 하거든. 리튬도 물 위에 떠. 리튬은 물 위에 뜨면 반응할 때 이렇게 재미없어. 나트륨은 물 위에다 2g 넣잖아. 빵. 그냥 그래. 칼륨을 2g을 넣잖아. 빵. 흥미진진해. 그 다음에 이제 루비듐이 등장하는 거야. 루비듐이 등장하면서 이제 비커가 등장하지 않아.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욕조가 등장해. 나중에 유튜브 거 한번 봐봐. 욕조가 이렇게 등장을 해.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욕조에다가 2g의 루비딘을 넣어. 그리고 도망가. 그 차 뒤에 숨어. 막 완전 재밌어. 다시 세슘이 등장해. 다시 2g을 새로운 욕조에다가 넣어. 그래서 딱 넣고 막 도망가서 언덕 뒤에 숨어. 막 재밌어. 세슘 2g을 구하고 싶다라는 생각할 정도 재밌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끝났어. 그러니까 순간 나도 이제 화학을 전공했지만 세슘을 본 적은 있지만 프랑슘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거야. 프랑슘 폭파 실험. 검색을 했어. 한 30분을 검색했는데 찾았어. 유튜브에 딱 보니까 프랑슘 폭파 실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유튜브에 이 세모를 눌렀어. 뭔지 알죠? 유튜브에 이 세모를 딱 눌렀어. 그때 이제 로딩 중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지. 그때 잠시 후에 바다가 등장하는 거야. 바다에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 써 있어. 프랑슘 폭파 실험. 3, 2, 1. 빵! 버섯 구름이 등장을 해. The end. 순간 고민에 빠진 거야. 과연 저게 진짜 프랑슘 폭파 실험일까? 그리고 또 검색을 해봤어. 어떤 놈이 뻥친 거야. 이게 프랑슘 폭파 실험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게 비키니 실험이라 그래서 최초의 핵 폭발 실험을 한 거를 어떤 놈이 거기다가 프랑슘 폭발 실험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멋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참 나도 속을 뻔했네. 프랑슘 폭발 실험은 없어요. 프랑슘은 전 세계 프랑슘의 원소를 모아도 2g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 그만큼 희귀원소고 그걸 저렇게 버리진 않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없습니다. 대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슘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했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다 나왔어. 자, 잘 봐봐. 근데 뭐라 했냐면 얘네 세 개는 물에 뜬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에 뜬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조금 낮은 표현이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 이렇게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론 이제 물에 뜬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지. 됐죠? 그다음 또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말이라면 또 중요한 말 중에 물과 반응을 해. 물과 반응을 한다라는 건데 물과 반응을 폭발적으로 할 때가 있죠. 원래 이제 화학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화학에서 표현할 때 리튬은 물과 반응해. 나트륨은 물과 빠르게 반응해.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루비딘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 이런 식으로 화학에서 이제 어떤 반응을 잘한다라는 말을 단계적인 어휘로 표현을 해. 그럴 때 뭐라 하냐면 반응해. 빠르게 반응해, 격렬히 반응해, 폭발적으로 반응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죠? 자, 이거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반응식 써보면 어떤 식이냐면, 나트륨이 물과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물이라는 놈을 H하고 OH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한데, 이 나트륨이 이 H 자리를 집어넣어서 H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반응식을 완성하면 되냐면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해요. NaOH가 있고 여기에 수소기체 이렇게. 다시 나트륨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물에 H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이 반응식을 알 수 있고 이거는 나트륨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내가 칼륨을 쓰면 여기에 KOH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얘네 전부 다 1족이기 때문에 1족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1 OH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1종은 전부 다 플러스 1가의 이온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쓸 때 봐봐. 플러스 1가 이온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다 NaO라고 쓰잖아. 이상해 안 이상해? 이게 이상하게 보여야 돼.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NA는 플러스고 O는 2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자, 이온의 차수도 사실 주기율표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지금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전체 흐름인데 얘네들을 봤을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NA가 2개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좀 어려운 표현에 근데 굉장히 중요해서 알아놔야 돼.
전하량 총합이 0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뭐냐면 플러스 일자리가 두 개 있으면 2 마이너스 하나와 결합해서 전체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정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3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얘기 중에 세 번째는 나트륨을 실제 다룰 때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을 자를 때 칼로 자를 수 있어. 그러니까 무르다라고 하는데 칼로 자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트륨을 무슨 이렇게 쇠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나무 칼로 자를 수도 있을 정도로 무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속인데 그런 걸 이제 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긴 좀 어려운데 칼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다루게 되면 칼륨은 그 잘라서 조심해야 될 게 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순수한 거의 순수한 칼륨 같은 경우에 살짝 잘라서 이렇게 놔두면 짧게 잘라놓으면 습한 날은 책상 위에서도 움직여. 공기 중에 수증기랑 반응할 정도로. 그런 게 특징인 거야. 그래서 반응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실제 나트륨을 내가 이렇게 잘라보잖아. 여기 이렇게 나트륨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겉부분이 벌써 산화가 돼. 그러니까 나트륨의 겉부분은 이런 식으로 산화되기 때문에 이건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아. 그럼 내가 얘를 갖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이 자른 면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산화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트륨 이런 건 산화가 굉장히 잘 되는구나라는 정도는 알아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어디다 보관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트륨은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하냐면 석유 속에 보관해. 그럼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봐봐. 우리가 나트륨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시험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액체가 어떤 액체를 넣냐면 석유와 같은 액체. 즉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 안에는 물이 없어야 돼. 또 뭐가 없어요. 산소도 없어야 돼. 그래서 석유 속에다가 보관. 그러니까 나트륨을 보관할 때는 석유 속에 보관합니다. 알았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실험실에 가면 그 시약을 보관하는 이러한 유리병, 보통 이제 뭐 갈색병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유리병이 이렇게 있으면 유리병에 라벨이 원래 붙어 있어. 근데 라벨이 보통 한 3년, 4년만 지나도 라벨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교체 작업을 하는데 라벨이 떨어져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뭐 갈색 액체가 있는 거야. 근데 냄새는 뭐 이렇게 나지도 않고 그런데 좀 이상해. 막 이렇게 똥 같아 꼭. 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뭔지 알아내야지 라벨을 붙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럴 때는 보통 귀찮기 때문에 그냥 버리거든. 그래서 실험실 개수대에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빈 통을 만들어서 라벨을 이제 없이 나오려고 했더니 그런데 없애려고 이제 물을 틀어놨죠. 그리고 이제 딱 해서 딴 거 이렇게 딱 정리하고 딱 가보니까 뒤를 딱 봤는데 폭발을 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 석유가 둘러싸요. 나트륨에 석유가 둘러싸서 석유가 다 증발하니까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똥처럼 된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물을 틀어놨더니 물이 겉에 이 석유를 다 이렇게 쓸려 내려보내서 나트륨이 거기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폭발한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엄청난 폭발은 아니어서 상관없었는데 조심해야 돼. 나트륨 여러분들 사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트륨은 싸요. 나트륨은 싸서 요 정도면 나트륨 한 500g 정도 되거든. 요 정도면 8,000원 정도 할 거야. 비싸지 않을 거야, 나트륨은. 하지만 칼륨은 좀 비쌉니다. 네. 카메라 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석유 속에 보관한다라고 돼. 근데 실제로 나트륨을 사잖아. 나트륨을 사면 석유 속에 안 들어가 있어. 석유보다 싸서 그래. 석유 속에 안 집어넣고 석회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만듭니다. 칼륨이나 리튬은 리튬은 좀 비싸. 리튬은 한 2, 3만 원 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 설명도 같이 알칼리 음수 얘기 중에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 알칼리 음수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 그래서 구별법이라고 해서 구별법 뭐냐면 불꽃 반응. 뭐 앞에서도 뭐 우리 그래서 뭐 스펙트럼 얘기하면 잠깐 얘기했는데 불꽃 반응이라 해서 이 불꽃 반응은 모든 금속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금속에서만 볼 수 있는 구별
일부 금속을 구별했어요. 보통 이제 알카리 금속이나 이런 것들 1족이나 알카리 토금속이라 해서 2족이나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한 거지 뭐 철, 마그네슘 이런 거 구별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얘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색깔을 좀 외우는데 다 외울 필요도 없지만 이 정도는 아는 게 좋아. 빨간색이 리튬이고요. 노란색이 나트륨이고요. 보라색이 칼륨 이 정도로 해서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이게 원래 불꽃 반응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불꽃놀이 가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불꽃놀이에서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제 불꽃놀이 많이 아마 가서 보면 알 거야. 불꽃놀이가 어디 가면 불꽃놀이가 되게 멋있게 하냐면 그 에버랜드에 가면 저녁에 끝날 때쯤 불꽃놀이를 아주 멋있게 해. 그때를 보면 내 시간 있으면 더 길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그때 불꽃놀이를 딱 보러 가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전공이 뭐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 게 그 예체능 그 졸업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감수성이 예민해. 그래서 이제 막 불꽃놀이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건데 문과들은 이제 좀 감수성이 이과보다 훨씬 낫지, 그죠? 그래서 아름답다 이 정도지만 이과는 감수성이 별로 없거든. 이렇게 보통 이제 불꽃을 막 봤는데 빨간색 막 보면 리튬이구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이과 사람들인 거야. 노란색 나트륨이네 뭐 이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좀 똑똑한 이과들이 있어. 좀 똑똑한 이과들은 빨간색을 봐도 리튬과 스트론튬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빨간색이 리튬도 빨간색이지만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야. 그래서 리튬 또는 스트론튬이구나 그러면 걔는 공부 좀 한 이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는 스펙트럼으로 구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불꽃 반응은 그냥 색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색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하더라도 빨간색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뭐 방출 스펙트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더라도 이 빨간색이 똑같지 않고 빨간색의 굵기라든지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어. 그럼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선의 위치라든지 물론 색도 당연하겠지만 굵기라든지 이런 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 네, 그래서 알카리 금속에서는 이 정도 중요한 얘기 잠깐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알카리 금속의 화합물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쭉 한번 보면서 얘기해주고 뭐 그냥 다 외우기엔 좀 아마 지금 그럴 거고 아마 내신에서는 외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리튬 그러면 가장 가볍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보통 리튬은 어디다 많이 쓰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리튬을 많이 쓰는 게 우리 휴대폰 배터리에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뭐 노트북 뭐 똑같은 얘기고 나트륨 같은 경우 역시 뭐 거의 뭐 전기분해 이런 거 됐고 뭐 나트륨 등 그래서 가로등 같은데 노란색 가로등을 보면 아 나트륨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칼륨 그러면 칼륨은 뭐 식물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보면 나트륨, 칼륨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은 미국 애들이 얘기할 때 나트륨이라 얘기 안 하고 소디움 그래, 소디움. 칼륨도 칼륨이랑 안 하고 포타슘 그래, 포타슘. 우리 명명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일본식 명명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써놓은 건 거기 지금 소디움, 포타슘 이렇게 써놨죠, 그죠? 네,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수능에 이렇게 안 나와.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다 그랬고 탄산나트륨, 탄산수 나트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정도만 좀 알아놓자. 탄산수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열을 가하잖아. 열을 가하면 얘가 분해돼서 이런 식으로 Na2CO3가 이렇게 되고 H2와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런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열을 가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옛날에 뽑기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만들 때 이걸 썼는데 요즘은 이거 베이킹 파우더에서 빵 구울 때 쓰죠. 그러니까 빵을 보면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 밀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밀가루 덩어리를 암만 굽는다고 해서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열을 가해.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공간이 막 이렇게 생기지. 그런데 빵 중에 이제 뭐 페스츄리 같은 것도 그렇고 식빵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풀게 할 때 이산화탄소를 쓰는 거야. 그럴 때 얘를 넣고 가열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내신은 이제 학교 선생님의 재량권이지만 수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어떤 거 하냐면 실제 생활과 적용되는 얘기를 소재로 해서 문제를 내거든. 그럴 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NaOH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보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 NaOH가 중요하긴 하거든. 원래는 이 NaOH는 뭐 해줄 예가 너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다 하긴 그렇고, NaOH는 나중에 염기, 아주 대표적인 염기야.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문제 하나만 같이 보고 마무리를 쭉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냥 쭉 볼게요. 아직 계속 그냥 가세요. 네. 다음 페이지 문제 같이 한번 보고 끝내려고 봐봐. ASC를 거기 지금 알칼리 금속과 녹는 점에 끓는 점인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 말이야.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나죠. 그러면 잘 끊어지는 거야. 그럼 잘 끊어지면 결합력이 약해. 결합력이 약하면 반응성이 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좀 기억해놔. 아주 단순해. 뭐냐면 녹는 점, 끓는 점 나죠. 그럼 잘 끊어져. 그러면 반응을 잘해.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에 알칼리 금속 중에 내가 뭐라냐면 반응성이 어느 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설명한 거야. 리튬하고 세슘 중에 세슘 쪽으로 가면 반응성이 크죠. 그럼 거기에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 누가 제일 낫냐면 C가 제일 나죠. A, B, C 중에. 그죠? 그렇다면 봐면 거기 순서대로 보면 거기에 뭐라 하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하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낮은 C가 칼륨이야. 그래서 거기에 A, B, C 중에 제일 높은 게 리튬, 제일 낮은 게 칼륨, 너가 나트륨, 요 정도 볼 줄 알면 된다. 됐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불꽃 반응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지? 빨리 놀아볼까니까. 염소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는 반응성이 큰 거. 그죠? 네, C가 되겠죠. 그죠? 틀렸네. C가 산화되면 C2O. 이게 무슨 말이었지? C가 원래 칼륨인데 플러스 1에 2 마이너스 이런 말이지. 그죠? 네, 답이 그래서 기억되듯이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책에 보면 거기 옆에 이게 뭐 이렇게 좋아 알쏭달쏭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문제 풀고 좀 잘 알면 좋아 이렇게 뭐지? 알쏭달쏭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좀 보란 말이야. 답이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에서 이 문제는 어떻다.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이 문제는 이 부분을 나중에도 또 써먹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어렵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